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이번 주 5월 첫째 주 쉬는 날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좀 푹 쉬시는 그런 한 주 되셨을 것 같은데요. 5월 1일이었죠. 노동절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5월 4일 하루 휴가 내시고 이렇게 5월 5일까지 길게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국내 여행,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좀 휴식을 취하고 이 연휴를 즐기셨나요? 5월 5일 어린이날 바로 어제였죠. 저도 어릴 때는 정말 이 어린이날만 손꼽아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린이날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바라는 거 이날만큼은 꼭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꼭 가지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좀 자유롭게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릴 적 어린이날에 어떤 선물 아니면 어떤 걸 하고 싶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어린이날에요. 항상 받고 싶은 선물은 똑같았습니다. 바로 강아지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 중에서도 강아지 친구를 꼭 함께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께서 워낙 깔끔하신 성격이고 털 관리도 그렇고 또 키우게 되면 또 엄마가 다 키워야 된다는 걸 아셨는지 절대 못 키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린이날마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소원은 어릴 적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정말 제가 강력하게 울어본 적도 있고 말씀드려 본 적도 있고 한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 된 이후에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함께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를 키운다는 게 사실은 정말 큰 노력 그리고 시간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렸을 적에 엄마가 무턱대고 강아지를 저에게 선물 안 해주신 게 어찌 보면 맞는 거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예쁘다고 해서 정말 집에 인형을 놔두듯이 얘를 방치하면 안 되고요. 정말 먹는 거, 자는 거, 건강관리, 산책 정말 모든 하나부터 100까지 다 케어해줘야 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이 친구를 위해서 나의 인생의 정말 큰 부분을 쏟아부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강아지와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것이 맞다라고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사실 보호자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충분한 시간 또 노력 그리고 돈도 너무나도 많이 들기 때문에 쉽사리 키우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산책을 저는 매일 꼭 2번에서 3번, 무조건 3번은 시켜주거든요. 그렇게 산책을 해주고 이 친구한테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고 돈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동물을 키우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어릴 적 원했던 강아지라는 선물은 한 번도 받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강아지만큼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선물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 갖고 싶어 했던 뭐 인형 아니면 뭐 장난감 아니면 뭐 소품들 그런 거를 좀 많이 선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에 부모님이랑 여동생이랑 함께 놀러 가기도 했었고요. 그런 좋은 추억들 때문에 지금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어린이날 하면은 설레고 신나고 그런 좋은 기억들이 가득해서 어린이날은 항상 지금도 설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나도 좋죠. 덥고 춥고 이런 날씨를 다 지나서 5월달 너무나도 따뜻하고 따스한 이런 봄날에 또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날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날 과연 어떤 의미이고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어린이날은요,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 사상을 양양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내용은 이러합니다. 5월 5일이고요. 1919년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돼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요일로 변경했습니다.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 배포되었는데요.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방정환은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부탁한 것이죠. 첫 번째 어린이날의 구호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였다고 합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요, 5월 5일로 정해서 행사를 하여 왔으며 1961년에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또한 5월 5일로 했고 1973년에 기념일로 지정했다가 1975년에 공휴일로 제정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어린이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어린이가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며 불우한 어린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 위로하고 모범 어린이 및 아동 복지 사업의 숨은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하여 체력 향상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합니다. 각 시, 도, 시, 군 및 단체별로 어린이가 참석하는 기념식을 거행하는데 기념식전에서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낭독하고 착한 어린이, 청소년을 시상합니다. 또한 어린이 체육대회, 웅변대회, 글짓기 대회, 가장 행렬, 묘기 시범, 밤 불꽃놀이 등을 거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날의 유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1919년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더 뜻깊고 소중한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오프닝 첫 곡 듣고 다시 만나서 제가 준비한 그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옷을 걸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도도한 걸음으로 나선 이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Right 네가 날아도 이 몸이 부럽잖아 Right 남자들은 날 돌아보고 여자들은 따라해 내가 앉은 이 자리를 매일 난 막 피곤해 순수히 작품만 잡는 어리버리한 플레이어 너 빨아빠진 타이어처럼 보기 좋게 차이야 어떤 비교도 난 거부해 이건 겸손한 얘기 가치를 논하자면 난 billion dollar baby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아무나 잡고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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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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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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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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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빠빠라따따따 따따따따따 Oh my god.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였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샤르댕입니다. 샤르댕이라는 작가 이름이 다소 낯설고 조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샤르댕이 누구지? 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과 이전에 한번 다루어 본 적 있는 화가입니다. 자, 오늘 그림 이야기 샤르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샤르댕은요, 18세기 프랑스의 정물 풍속 화가였고요. 정물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것, 예를 들어 부엌 용구, 채소, 과일, 바구니, 생선, 담배기구, 그림 상자 등을 아주 잘 그린 화가였습니다. 또 서민 가정의 견실한 일상생활이나 어린이들의 정경 등을 따뜻하고 평화롭게 그렸죠.晚년에는 파스텔로 초상화를 그렸는데 당시 파스텔 초상화의 으뜸으로 일컬어지던 라투르를 능가한 예리한 색감과 기법의 확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샤르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샤르댕의 풀네임은 장 시메옹 샤르댕입니다. 그는 18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독창적인 그림을 그렸던 화가였는데요.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대개 루이 15세 재위 기간과 겹치는데 이때 프랑스 미술계의 주류는 로코코라고 불리는 낙천적인 유머가 담긴 우아하고 장식적인 양식의 미술이었습니다. 귀족들의 반짝이는 실크드레스와 섬세한 레이스 장식, 신화 속의 관능적인 누드가 대다수 화가들의 화면을 채우고 있던 이때 샤르댕은 소박한 부엌 살림을 주제로 한 정물화와 절제된 부르주아 가정의 일상을 담은 장르화에만 집중한 화가였습니다. 가구 장인의 아들로 파리에서 태어난 샤르댕도 처음에는 역사화 수업을 받았는데요. 그에게 그림의 기초를 가르친 피에르 자크 카즈, 노엘 니콜라 쿠아펠 모두 역사화가였고요. 샤르댕은 와토를 닮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당시 미술계에서 그림은 그 주제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 있었고 이에 따라 화가의 위상과 수입도 차이가 났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과 성자, 영웅의 서사를 펼쳐 보이는 역사화였고요. 그 아래가 왕과 귀족의 위세를 기록한 초상화, 그 다음이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그린 장르화였습니다. 사람 다음 가는 위치에 있는 모델은 동물이었고 그 아래는 풍경화, 위계의 밑바닥에는 죽어있는 사물을 그린 정물화가 있었죠. 샤르댕은 도제 수업을 마친 1724년경부터 정물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장르인 정물화로 그가 개종에 가까운 파격적인 방향 전환을 한 이유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세대의 파리 화단에는 아카데미의 교육을 받고 배출된 재능 있는 화가들이 많았고 몇몇은 일찍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들과 비교할 때 샤르댕의 그림은 평범한 수준이었을 것이라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즉, 로코코 회화 속에서는 인물의 표정, 동작, 옷자락과 대기 등 모든 것이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 있었는데 샤르댕은 움직이는 것을 그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화가는 모든 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찾아 구상을 해야 한다. 라는 아카데미적 역사화의 대의 역시 그의 기질과 맞지 않았죠. 결국 그는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이젤 앞에 놓아두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정물화라는 정반대의 길을 통해 자기 자리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미술의 그림에 있어서 가장 아랫 단계가 정물화였는데 그 정물화를 도전하고 정물화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샤르댕이 정말 대단한데요. 또 어떻게 대단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샤르댕은 1728년에 작품 가오리와 작품 비페를 왕립회화조각 아카데미에 제출하고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습니다. 아카데미는 그를 동물과 과일에 재능 있는 화가라고 기록했죠. 두 작품 모두 그의 다른 정물화에 비해 크고 복잡하여 정물화가로 첫 발을 내딛는 샤르댕의 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아카데미가 소장하고 있다가 대혁명 이후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갔죠. 특히 작품 가오리는 대중에게 공개된 이 오랜 기간 동안 미술계와 문학계의 많은 인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잔과 마티스가 이를 베껴서 그렸고요. 마네와 샤임수틴도 이 작품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샤르댕에 대해 특별한 호감을 표했던 드니 디드로와 마르셀 프루스트도 이 작품을 특별히 주목한 글을 남겼습니다.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작품 가오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마크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입니다.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 날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미소 영원히 담아둘게 너로 가득한 맘 널 닮아가는 날 위한 선물 꿈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의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자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희망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작은 모습 그대
날 어둠이 없는 밤 같은 맘속에 같은 꿈이 피어난 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 맞닿은 거야.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희망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내게 온 너란 빛이 눈부셔도 네 앞에 선 순간 눈은 감지 않아. 다가올 시간도 계절의 바람도 널 데려가지 못하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더 아름답게 널 안을 수 있게. 잠들지 못한 잠들 수 없는 바람들이 널 부르고 있어.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마지막 숨결도 너일 거야. 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마커툽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였습니다. 자, 이어서 샤르댕의 작품 가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1725년에서 26년에 제작되었고요. 캔버스의 유화로 제작되었고요. 크기는 114cm 곱하기 146cm로 현재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그림 중앙에 매달린 가오리는 내장이 쏟아져 내릴 듯한 징그러운 모습뿐 아니라 사람의 눈과 입을 닮은 윗부분이 섬뜩한 느낌을 주며 관람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 아래 선반 오른쪽에는 주방용품인 거품 걷어내는 국자, 유약 입힌 도기 주전자, 냄비, 칼 등이 있고 왼쪽에는 음식 재료가 될 굴, 잉어, 파 등이 있습니다. 그림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모델인 고양이의 바짝 긴장한 모습은 가오리와 함께 이 정물화에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빛이 균일하지 않게 들어오는 갈색조의 벽, 또 화면과 평행하게 돌출된 돌 선반은 샤르댕이 그의 정물의 무대로 자주 선택한 것입니다. 그 위에 요리와 식사의 재료와 도구를 늘어놓고 부드럽고 섬세한 조명 속에 대상의 질감을
실감나게 살린 건 역시 그의 정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성은 작품 단식기간의 식사, 주석을 댄 구리냄비, 후추통, 부추, 달걀 3개와 찜냄비 등과 같은 원숙희 수작들에 비해 번잡하고 혼잡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샤르댕의 초기 작품인 가오리는 플랑드르 화파의 전통적 정몰화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당시에도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하여 프랑스의 유명 소설가인 마르셀 프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피, 푸른색의 신경 및 백색 근육줄과 어우러진 이 이상한 괴물 형상이 마치 대성당에서 볼 수 있는 중앙 회중석의 거대하면서 섬세한 구조적 아름다움에 견줄 만큼 훌륭하다라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털이 쭈뼛 선 채로 그림 밖에서 일어난 어떤 상황에 놀라 긴장한 모습의 새끼 고양이는 화면 오른쪽에 놓인 큰 주전자와 구도상 대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가오리는 주변에 어지럽게 배치되어 오브제들과 더불어 반레인 렘브란트의 작품 도살된 소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가오리의 멍한 유령 같은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혹적인 힘으로 인해서 당대 및 후대 화가들을 경악하게 했었죠. 또한 이 작품은 실제 오브제들을 이와 같은 구도로 배열해놓고 그린 것이 아닌 샤르댕이 구도를 먼저 스케치한 후 그 구도에 맞는 사물들을 상상하여 배열한 후 그린 구성 연습을 위한 거짓 정몰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주는 실제와 흡사한 현실감은 이후 화가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전형적인 정물의 규칙처럼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728년 왕립 회화조각 아카데미의 리셉션을 위해서 샤르댕이 제작한 이 작품은 대조를 이루는 그의 또 다른 작품인 찬장, 음식이 그려진 테이블과 함께 화가로서의 샤르댕의 경력을 드높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샤르댕의 작품 가오리, 단식기간의 식사, 또 주석을 댄 구리냄비, 후추통, 부추, 달걀 3개와 찜냄비처럼 이 작품들을 비롯한 그의 부엌 정물화는 너무도 소박하고 단순해 보입니다. 그 그림 안에는 한눈에 봐서 알 수 없는 것이 없는데요. 매일의 요리와 식사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 대부분 작은 화면에 적은 숫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정물화가 탄생하고 그 안에 세분화된 주제별 전문가가 활약했던 17세기 네덜란드의 작품과 비교하면 그의 정물화가 가진 성격이 더 명확해지죠. 그의 정물화는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 같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장관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대상들은 네덜란드 작품들과 달리 도상학적으로 분석이 되지도 않아 생명의 무상함, 필멸성, 오감, 사계절 등에 대한 상징이나 알레고리로 볼 수도 없죠. 모를 것도 없고 특별한 뜻도 없는 그의 정물화가 신비로운 것은요, 평소에 눈길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이 평범한 것들이 기품과 위엄을 갖춘 아름다운 대상으로 보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은 샤르댕이 이루어낸 구성과 색채, 형태의 정밀한 조화의 결과이죠. 그는 대상에 대한 기존의 지식, 또 다른 작가가 그 대상을 그린 방식을 잊고 작품을 제작할 때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려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미술 유행이나 로코코풍의 영향을 안 받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자기만의 그런 굳건한 의지를 가졌던 화가 샤르댕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입니다.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
어색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 어제 나의 전화를 받고서 밤새 한숨도 못 자 엉망이라며 수줍게 웃는 얼굴 어쩌면 이렇게도 그대로일까. 그땐 우리 너무 어렸었다며 지난 얘기들로 웃음 짓다가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가슴이 시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전부라. 어쩔 수 없다고 말야. 그땐 사랑인 줄 몰랐었다며 가끔 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미안했던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운명이었다고. 널 잊는다는 게 나에겐 제일 힘든 일이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좋은 친구처럼 편하게 받아주겠냐고. 다시 태어나도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이유란 말야.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였습니다. 샤르댕의 정몰화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상의 정확한 색과 질감, 빛과 그림자의 성질을 파악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장시간에 걸친 성실한 노력의 결과, 또 자연에 충실하면서도 격조 있는 아름다움, 이것들이 샤르댕의 정몰화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티스는 샤르댕이 사물의 감정을 그릴 줄 아는 화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의 정모라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그림 앞에서 숨을 죽이고 그려진 물건들의 감정을 헤아리고 느껴보는 몽상에 잠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샤르댕이 부엌 정물 외에 많이 그린 것은요, 잡아놓은 동물들을 주제로 한 사냥 정물화였는데요. 이 주제 역시 17세기 네덜란드에 기원을 두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우드리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샤르댕이 그린 벽에 매달린 청둥오리와 세비야 오렌지에서 볼 수 있는 한쪽 발을 묶어 벽에 매달아 놓은 새의 자세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과 우드리의 그림에서 발견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과 비교하면 다른 사냥 정물화들은 지나치게 매끄럽고 객관화되어 차가운 느낌을 주는데요. 샤르댕은 새로운 주제나 형식을 창안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려 새로운 종류의 그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샤르댕은 대상의 숫자를 줄여 화면을 단순화하면서 이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순수한 진실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구성과 색채, 빛과 어둠의 묘사를 통해 리듬감과 균형감이 담기게 했죠. 그는 기존의 지식이나 다른 화가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자신의 원칙에 따라 동물의 털이나 새의 깃털을 하나하나 그리지 않고 물감을 거듭해서 쌓고 붓질에 붓질을 더해 전체적인 덩어리의 사실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화가의 그림과도 다른 샤르댕 그림의 질감은 그가 독학으로 개발한 것이었죠. 여러 물감층이 쌓이고 그 한 겹 한 겹의 색채가 스며나와서 만들어지는 밀도 있고 풍요로운 질감은 수증기가 그림 위에 떠다니거나 그림에 빛이 뿌려져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이것은 당시의 관람자들에게 마술과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샤르댕은 그 마술의 비법을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죠. 디드로의 말에 따르면 그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본 사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샤르댕은 분명 빠른 붓질 몇 번으로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천재 화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샤르댕은 이를 극복하고자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했고 여러 번에 걸쳐 쉽지 않게 움직인 그의 붓은 이런 노력의 흔적이었죠. 그의 약점이 곧 개성을 만든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벽에 매달린 청둥오리와 세비야 작품은요, 1728년에서 30년경에 제작되었고 캔버스의 유화였고요. 크기는 80.5cm 곱하기 64.5cm로 현재는 파리 사냥과 자연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또 이 그림과 같이 작품 토끼 화약통과 사냥 가방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1728년에서 30년경에 제작되었고 이 작품도 캔버스의 유화로 제작되었고 크기는 98cm 곱하기 77cm로 현재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작품 토끼, 화약통과 사냥 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샤르댕의 정모라 중 초기 작품에 해당하고 샤르댕은 1728년에 동물과 과일의 화가로서 왕립 미술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정모라에서 다룬 주제는 식기류와 과일, 죽은 사냥감 등이었습니다. 어떤 작품이든 움직이지 않는 대상이 선호되었으며 샤르댕은 이 모티브를 매우 여유 있는 분놀림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점이 살아있는 동물을 그렸던 선배 정물화가 우드리나 테포르트와 다른 그만의 특징이었죠. 이 시기 샤르댕은 정물의 모티브를 옅은 색의 배경에 밝은 쪽빛 색조로 그렸으며 그것들은 대부분 돌로 된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빛의 반사를 나타내기 위해 흰색으로 작은 붓터치를 군데군데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화약통에서 보입니다. 샤르댕은 야생토끼, 화약통, 사냥가방의 조합을 자주 채택했는데요. 이 조합의 삼각형 구도를
이 작품과 같은 가로형이나 아니면 작품 구멍토끼, 사냥가방, 화약통과 같은 세로형으로 달리하여 그리기도 했습니다. 모티브의 단순 명쾌한 처리와 배경의 세부 묘사의 생략 등으로 인해 작품으로부터 강력함과 간결함이 전달됨을 느낄 수 있죠. 또한 매우 제한적인 색조의 사용은 화면의 통일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사람은 야생토끼의 하얀 배로 인해 화면 중앙으로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야생토끼 밑에 깔려있는 밀집은 화면 오른쪽 공간과 균형을 잡고 있는데 이와 같이 대담하지만 약간 불안정한 모티브의 배치가 이 작품의 화면 공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면 구성은 샤르댕의 초기 정물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아담 리빈의 러스트 스타입니다. Please don't see just a boy caught up in dreams and fantasies. Please see me reaching out for someone I can't see. Take my hand, let's see where we wake up tomorrow. Best laid plans, sometimes it's just a one-night stand. I'll be damned, Cupid's demanding back his arrow. So let's get drunk on our Tuesday. God, tell us the reason, get th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mbs are on the road, searching for meaning.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Who are we? Just a speck of dust within the galaxy. Woe is me if we're not careful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주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아담 리빈의 로스트 스타였습니다. 자, 정물화를 그리던 샤르댕이 1733년부터는 인물이 포함된 그림, 즉 장르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데미 출신이 아닌데다 낮은 서열의 그림인 정물화만을 그리는 것으로는 예술가로서의 위치뿐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도 보장받기 어려웠던 것이 새로운 시도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739년 살롱에 출품한 작품 시장에서 돌아옴처럼 하인이나 하녀가 있는 부엌의 내부를 그린 작품들은 그의 부엌 정물화의 자연스러운 연장으로 보이는데요. 이 그림에서도 하녀의 앞에 있는 포도주병과 접시들, 그녀 옆에 도기 그릇, 화면 왼쪽 문 너머로 보이는 구리물통은 그가 정물화에서 자주 그렸던 것들입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음식 재료를 사들고 부엌에 들어와 물건을 내려놓는 중인데요. 이런 일은 그림으로 그려지기에는 너무도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사로 보입니다. 샤르댕은 그가 정물에서 컵이나 파에 정숙한 위엄을 부여했던 것처럼 이런 흔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에도 장중한 힘과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그림 자체는 작지만 화면을 당당히 장악하고 있는 인물은 주목의 가치가 있는 규모를 느끼게 합니다. 주인공이 입은 옷의 흰 빛깔은 가장 밝은 빛을 받아 빛나고 흰색과 함께 샤르댕이 즐겨 쓴 바랜 듯한 옅은 파란색은 그녀의 스카프, 앞치마, 왼쪽 후경 문가에 서 있는 여성의 머리 리본, 또 그녀 위로 보이는 삼각형 하늘에 사용되어 아름다운 색채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샤르댕의 작품은 똑같거나 비슷한 것이 여러 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이 모두 화가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모방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경우는 화가 자신이 똑같은 그림을 4점 만들었고 현재 3점이 베를린, 오타와, 파리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점을 직접 그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장르화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왕녀, 리히텐슈타인의 왕자 등 유럽 각지의 부유한 귀족이 그의 장르화 고객이 되었죠. 작품 시장에서 돌아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제작 연도는 1739년이고 캔버스에 유화로 그려졌으며 크기는 47cm 곱하기 38cm로 조금 작은 편입니다. 현재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이 작품이 제작되었던 18세기 프랑스에서는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취향에 부합하는 로코코 미술이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은 화려한 양식의 로코코 미술과는 상반됩니다. 샤르댕은 이 그림에서 파리 중산층 가정의 평범한 생활의 모습을 포착하여 소박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죠. 화면 속에는 푸른 앞치마와 하얀 머리 수건을 두르고 있는 한 여인이 이제 막 시장에서 돌아와 잘 정돈된 부엌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녀가 오른손에 양고기를 들고 왼손으로는 커다란 빵 2덩어리를 서랍장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동시에 그녀의 시선은 그림의 왼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부엌문 밖에는 역시 머리 수건을 쓰고 앞치마를 한 어린 가정부가 집에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고 있죠. 샤르댕은 이 작품에서 자신이 즐겨 그리던 정물들을 인물과 함께 배치시켜 표현한 것입니다. 여인의 발치에 놓인 찌그러진 은쟁반과 화면의 오른쪽에 위치한 포도주 2병, 그리고 선반 위에 빵 옆에 보이는 도기 그릇과 은쟁반은 무심코 놓여진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매우 치밀한 계산하에 배치된 것이라고 했죠. 이들은 삼각형의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여인과 조화를 이루고 화면에 균형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구도와 함께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배하는 것은 파스텔 톤의 색감과 고르게 분산된 빛의 효과, 그리고 느슨한 물체 묘사입니다. 순간적이지 않은 아련한 느낌을 자아내는 이 같은 표현 기법은 작품의 시적인 특성을 부여하죠. 1719년 살롱에 출품된 이 작품은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샤르댕은 같은 주제의 작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점이나 더 그렸습니다. 나아가 1742년에는 작품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판화로까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샤르댕의 장르화는 동판화로도 제작되어 유화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팔려나갔는데요. 레피시에와 같은 1급 판화가가 이에 참여했으나 그보다 수준이 낮은 판화가가 불법적으로 만들어 유통시킨 작품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판화들에는 도덕적, 교훈적 설명이 덧붙기도 했는데 그림과 상관없는 엉뚱한 글들도 많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샤르댕의 정물화가 알레고리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것처럼 그의 장르화는 이야기, 드라마, 교훈이 최소화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의 장르화 중 일화적이고 교훈적인 의미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작품은 바로 식사기도인데요. 이 작품은 샤르댕의 그림 중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그림이기도 합니다. 식탁 둘레에 모인 어머니와 두 딸이 주인공이죠. 어린 딸은 식사 기도를 하는 중이고 큰 딸은 음식을 바라보며 기도가 끝나길 기다리고 어머니는 작은 아이를 주의 깊게 보며 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식탁보와 인물들의 흰 의상을 빛내는 햇빛이 이 사소한 일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샤르댕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식사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740년 살롱에 출품되었던 이 작품을 화가는 루이 15세에게 헌정했습니다. 살롱 전시 때에 별 반응이 없었고 왕실 소장품이 된 후에도 거의 잊혀졌던 이 그림은 19세기에 샤르댕이 재발견되면서 각별한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즉 타락하고 방탕한 귀족과 대비되는 부르주아 계급의 근면과 절제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해석되고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와 구별되는 프랑스 회화 자체의 상징으로까지 추앙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의 정물화, 특히 덜 일화적이고 덜 감상적이며 설명이 필요 없는 그림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작품 식사기도는 1740년에 제작되었고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작품이고 크기는 49.5cm 곱하기 41cm로 그렇게 큰 작품이 아닙니다. 현재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매우 유명했던 이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의 초대 관장 도미니크 비방 드농이 소유하고 있던 작품으로 많은 모사작과 아작이 만들어진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실제로 샤르댕은 식사 전 기도라는 주제로 몇 개의 작품을 더 제작했으며 이 주제의 작품 한 점과 일하는 자의 어머니를 루이 15세에게 헌정했습니다. 이 시기 회화는 귀족적인 취미와 향락, 관능적인 것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샤르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일상을 주로 다루었으며 그의 작품을 통해 18세기 파리 시민의 일상생활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 역시 파리 중류 가정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가운데 식사 전 기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전경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이의 의자에 걸려있는 북은 이 아이의 관심이 기도보다도 놀이에 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조금 전까지 북을 가지고 놀았던 듯 보입니다. 샤르댕은 어머니와 자식을 모델로 많은 그림을 그렸던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들이 발전시킨 풍속화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는 작은 화면에 묘사된 일상적이고 도덕적인 그림의 주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샤르댕은 카드로 만든 성이나 팽이를 들고 있는 아이 등 놀이에 몰두하는 모습과 함께 부르주아 계급 어린이의 생활을 작은 화면의 실내화에 그렸는데요.
이러한 작은 사이즈 회화는 일반적으로 화면에 묘사된 계층의 사람들이 구입했던 것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모습 등 교육적이고도 도덕적인 내용을 묘사했습니다. 아직 샤르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프랑스 화가 샤르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셨을까요?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을 진행한 아나운서 김민지였습니다.